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프간 내 가톨릭 교회와 선교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99.7%가 무슬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타종교 탄압 국가입니다. 아프간 내 가톨릭 신자는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제안보 지원 군인과 외국인 주재원, 그리고 인도주의 활동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간에는 지상에 가톨릭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도 카불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 지하에 꾸며놓은 성당이 아프간 유일의 성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이 이슬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경우 대다수가 명예살인을 당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간의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강한 연대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종교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CPBC 주간 종합 뉴스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그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9월 순교자 성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일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순교자 성월을 여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또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순교자들이 신앙을 수호한 것처럼 신자들이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순교자 성월 첫날, 정말 뜻깊은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해 복자 권상현 야고보, 복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복자들의 유해는 전북 완주 초남이 성지 바우베기 일대에서 발견됐고 해부학적, 고고학적 정밀 감식을 거쳐 공식 판명되고 확인됐습니다. 230여 년 만에 복자들의 유해가 발견됐다는 감동과 기쁨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성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입장합니다. 주교단은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 제의를 입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미사를 시작하며 한국천주교회가 매년 9월을 순교자 성월로 보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순교자 성월을 지내고 있는 이유는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순교 성인들을 공경하고 우리 역시 순교자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느님께 또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한 이런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정순택 주교는 강론에서 신앙 선조들이 순교로 지켜온 신앙이 우리 역사에 미친 긍정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당대의 많은 분들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고 있었으며 그 평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이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안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고 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주교는 초대교회 신심단체였던 명도회의 경우 3분의 2가 여성이었고 3분의 1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면서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평등한 공동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주교는 신앙 선조들이 신앙을 수호한 것처럼 신자들이 태아 생명 수호에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께서 목숨 바쳐 신앙을 수호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신앙의 빛으로 생명을 지킴하는 그 생명 지킴 운동에도 열심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데서 비롯되는 생명 지킴 운동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신앙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신앙의 선조들께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는 신앙의 빛으로 생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날 미사 봉헌금은 순교자 현양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순교자 성월을 맞아 26일까지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전체를 순례하며 순례자 여권의 24개의 도장을 모두 찍으면 축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자 여권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에 있는 11곳의 성지와 순례지 또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 기부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순례하며 서울 순례길 앱에 도장을 찍고 셀카를 올리면 추첨을 거쳐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노트북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순교자 현양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을 캡처하거나 리그램에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정순택 주교 주례로 봉헌됩니다. 미사 중에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완주자에 대한 축복장 수여식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주교구가 어제 공개한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 가운데 목뼈 일부분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목 뒤로 크게 금이 간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참수형을 받은 유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입니다. 함께 발견된 복자 윤지연 프란체스코의 유해에선 팔뼈 등에서 골절된 부분이 보입니다. 이는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능지처사의 흔적입니다. 20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돌아온 신앙 선조들의 유해 속엔 순교 당시의 고통이 여실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체스코의 유해가 발견된 건 지난 3월. 성 김대곤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신앙 선조들의 흔적을 다시 찾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구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 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은 야고보는 1791년 시내박해 당시 순교한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꼽힙니다. 또 복자 윤지연 프란체스코는 윤지충 바오로의 동생으로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순교했습니다. 세 복자의 유해는 전북 완주군 초남이 성지 바우베기 성역화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었던 묘지에서 순교자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백자사발석과 유해를 발견한 김성봉 신부는 당시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첫 순교자나 윤지연 복자 유해가 또 발견되리라는 가능성은 전혀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기쁘기보다는 상당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전주교구는 유전자 검사와 연대 측정, 유물의 명문 등을 근거로 발견된 유해가 새 복자의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손태 주교는 교령을 발표하고 새 복자의 유해 발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면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김 주교는 또 새 복자의 유해 발견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해서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실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새 복자의 유해 발견은 더 많은 순교자의 유해를 찾는 신호탄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장 이영춘 신부는 순교자 옆에 또 다른 순교자의 유해를 모시는 당시 관습을 근거로 주변에 더 많은 유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순교자 성월 첫날 새 복자의 유해 발견을 선포한 전주교구는 오는 16일
초남이 성지에서 새 순교자의 현양 미사를 봉헌하고 유해 안치식을 거행합니다. 또 오는 24일엔 새 복자의 유해 발견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폭탄 테러와 보복 공습 등 무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거운 표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프간에 연대를 보내주길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아프가니스탄 국민 390명이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절반가량이 10살 미만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프간인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엔 특산물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데요. 형제의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마다 발코니에서 신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어제만큼은 무거운 표정으로 신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 상황을 떠올렸기 때문에 밝게 웃을 수 없었던 겁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seguo con grande preoccupazione la situazione in Afghanistan e partecipo alla sofferenza di quanti piangono per le persone che hanno perso la vita negli attacchi suicidi avvenuti giovedì scorso e di coloro che cercano aiuto e protezione. 교황은 이어 아프간의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의 희망적인 앞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ffido alla misericordia di Dio Onnipotente i defunti. Ringrazio chi si sta adoperando per aiutare quella popolazione così provata, in particolare le donne e i bambini. Chiedo a tutti di continuare ad assistere i bisognosi e a pregare perché il dialogo e la solidarietà portino a stabilire una convivenza pacifica e fraterna e offrano speranza per il futuro del Paese. 특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과 연대 의지를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In momenti storici come questo non possiamo rimanere indifferenti. La storia della Chiesa ci lo insegna. Come cristiani, questa situazione ci impegna.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실천하며 아프간을 위해 연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진지하게 호소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그리스도인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Per questo rivolgo un appello a tutti a intensificare la preghiera e a praticare il digiuno. Preghiera, digiuno, preghiera e penitenza. Questo è il momento di farlo. Sto parlando sul serio. Intensificare la preghiera e a praticare il digiuno, chiedendo al Signore misericordia e perdono. 현재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은 혼돈의 상황입니다. 탈레반과 전혀 다른 조직인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까지 개입한 모양새입니다. 미군이 철수를 서두르는 가운데 IS가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에서 지난 26일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했고 17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미국은 IS에 보복 공격을 했으며 계속해서 보복 공습을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S의 추가 테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또다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황급하게 군 수송기를 빠져나와 셔틀버스로 향합니다. 이제야 살았다는 듯 손을 흔들며 기뻐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사관과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던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탈레반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아프간인 협력자들과 가족 390명을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의 탈출은 작전명 그대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 탈레반은 비협조로 일궈냈고 곳곳에서는 테러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탈레반이 통과를 안 시켜주고 한 그 14~5시간을 이제 버스 안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이제 거의 버스라는 게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바깥도 안 보이게 이제 이게 색깔 칠해지는 그런 거다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 굉장히 이제 불안해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탈레반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위협을 받았는지 조금 구타도 당하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카불을 탈출한 아프간 사람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As I work with Korean people 2 years, they are very kind and very good people. I want to say thanks for all of them and I want to say thanks. 탈출의 기쁨도 잠시, 같이 오지 못한 다른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It was because of the danger which is addressing us due to working with foreigners in Afghanistan. You know, Talibans are not treating well with the people who work with international NGOs, with embassies. I'm very happy that I am here with my immediate family, but still I'm worried about the people which are there, like some of my family, like my mother. 이번 이송 작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선진국으로서 모범을 보였다는 찬사가 나오는 한편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난민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수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온 아프간인들에게 형제를 발휘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형제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시각으로 아프간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시각입니다. 황 신부는 특히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프간인들을 도와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피신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들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께 허락하신 참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CPBC 장인민입니다. 네, 이번엔 한반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 평화로 가는 길이 지난하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역대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전해드립니다.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자식이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선 관용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사랑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2021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관용을 바탕으로 한 정의와 사랑이 없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rue peace grows in the heart and consciousness of individuals. Peace expresses itself only through peace, a peace which is not separate from the demands of justice, but which is fostered by personal sacrifice, clemency, mercy, and love. 파롤린 추기경은 이와 함께 분단을 넘어선 결속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또 성 요한 23세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상호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하자고 조언했습니다. Let Pope John XXIII seek first what unites rather than what divides. This is an imperative of charity.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elements of good in every individual and in each community.
파롤린 추기경은 평화를 위한 대화와 연대, 상호 존중, 형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우정과 형제애가 반드시 필요한 가치임을 일깨운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last year and a half, we have come to see all the more clearly that there cannot be a relationship without solidarity and reciprocity. 아울러 파롤린 추기경은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로 화해와 용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발언 용서 없는 평화는 없다는 점을 예로 들고 화해를 통해 정의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의 기조연설은 진정한 평화 달성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비전과 의지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은 오는 2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다 썼는데 가족의 건강을 앗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사람만 900만 명, 사망자는 2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무너졌는데 기업은 소송 중이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건 1994년입니다. 1994년 하반기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엔크린이란 이름의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문제는 제품 판매를 시작하면서 안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7년 IMF 여파로 동양화학의 생활용품 사업부인 옥시가 영국의 다국적 기업 래킷 벤키저에 넘어가는 것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옥시 래킷 벤키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최대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해 기업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래킷 벤키저는 최고 수준의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있는 본사 연구소는 호흡 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첫 피해가 인정되기까지 또 3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3월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1차 피해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폐 손상을 근거로 4단계 판정 방식을 적용해 피해를 신고한 361명 가운데 168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2016년에는 옥시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청부과학이라 불리는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명향 서울대 교수와 유일재 호서대 교수가 기업에 매수돼 제품 유해 조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부정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횡령 부분 유죄, 연구 조작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016년 7월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국회는 3번의 청문회를 열었으며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 4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진 일입니다. 이후 가해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 1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품에 노출된 사람 약 900만 명, 건강 피해자 약 100만 명, 사망자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SK와 애경, 이마트, 필러물산 등의 13명 피고에 대해 1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생명을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하는 사회가 인간적인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앞에서 한국 사회는 과연 얼마나 인간적인 사회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 탈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장애인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가족의 부양 책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상복을 입고 보건복지부 앞에 모였습니다. 삼복더위로 무더운 한여름이었지만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3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와는 달리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설 퇴소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다. 지난 7월 중증 발달장애 아들을 둔 김연아 대표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반대하기 위해 쓴 청원입니다. 김 대표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장애의 다양성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장애의 다양성을 논해야 하고 또 그것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논의한 후에 정책이 수립되고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80%는 발달장애인인데 이들은 자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 의사 결정 능력이 보통 사람하고 같지가 않고 자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립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탈시설에서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살라는 것 자체가 이 로드맵에서 그 얘기하는 제일 큰 문제점인 거죠.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탈시설을 찬성하는 입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은 권리이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김정화 활동가는 탈시설화가 오로지 장애인 가족들에게 전적으로 부양 책임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시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를 이유로 또는 빈곤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서비스해왔던 방식을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맞고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이제 자립적인 방향으로 지원받는 독립 이런 생활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하 활동가 역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도 허점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들이 우려하시듯이 그 탈시설 로드맵에는 지역사회의 그 장애인들이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왔을 때 가족에게 부양 부담이 넘어가지 않는 24시간 지원 체계가 보다 명확히 정부의 정책 안에서 제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탈시설 정책안에서 그동안 시설에서 서비스를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나와 있지 않아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어려운 행동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외국에서도 행동을 분석하고 그 행동을 긍정적 행동으로 돌리기 위한 그 지원들을 여러 다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숭실대 김경미 교수는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반대나 찬성 입장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자체가 로드맵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탈시설을 했을 때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했던 인력들은 어떻게 재배치가 될 것인지,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2달 전 큰 수술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술 후 처음으로 스페인 언론과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교황은 일각에서 제기된 교황 사임설을 일축하며 건강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방 계획과 국제 정세, 새 교회법 반포, 낙태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술 후 교황의 첫 인터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수원교구장을 지낸 최덕기 주교와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최덕기 주교는 건강이 악화돼 일찍 은퇴하고 신자들의 피정을 지도해 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피정 지도가 어려워지자 신자들을 만나온 고초골 공서를 떠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 주교가 사목과 피정에 대해 사제와 신자들에게 전한 귀한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결장 협착증 수술 이후 처음 갖는 언론 인터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받은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나는 살아있다며 약을 복용하는 것 이외에는 완전히 평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직을 사임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티칸 안팎에서는 통상 교황이 건강 문제를 겪을 때 사임설이 제기됩니다. 교황은 교황이 아플 때마다 항상 콘클라베 바람이 몰아친다고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내년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방문한 지 40주년이 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황은 지금까지 자신이 선택한 유럽 순방은 작은 나라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 사목 방문 이후 지중해 국가들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프러스와 그리스, 몰타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만약 산티아고에 간다면 산티아고에 가는 것이지 스페인에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사실 연설을 이미 준비 중이고 그곳에서의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직전 찬미바드 소설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을 말하면서 참석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스페인 기자의 질문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설 아프간 탈레반 정권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황은 틀림없다며 교황청 국무원장 파롤린 추기경을 비롯한 바티칸 외교팀은 매우 수준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건설해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 신호들을 비롯해 토착화를 강조해온 교황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임명에 관한 협정을 갱신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황은 중국과의 관계는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현재 상황을 작은 다리를 만든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길을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교황청이 중재에 나선다면 이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황은 또 인터뷰에서 곧 새로운 교회법이 반포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안락사에 대해서는 버리는 문화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낙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을 없애는 것이 공정한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되물었습니다. 인터뷰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1시간이 넘는 대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84세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올해 주교수품 은경축을 맞은 최덕기 주교는 그동안 피정지도를 통해 많은 신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닥친 코로나19는 최 주교의 피정지도를 막아버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미사를 제외한 모임이나 피정 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1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 세태에 대해 최 주교는 사목자들이 이 문제를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태의 엄정함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면은 그냥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지금 말겠지 뭐 해결되겠지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은 이건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목자들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려고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피정은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면 피정 지도가 가능한 사목자를 양성하되 피정 대상자의 연령이나 사목 분야별 전문 강사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정 중에 전문가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톨릭 평화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평화방송에는 여러 좋은 영화들, 종교 영화 또 뭐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어떨까. 최 주교는 피정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피정 오시는 분들 마음 자세부터 내가 무엇으로 피정을 가는가,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피정에 임했으면 좋겠고, 피정에 올 적에는 마치 야곱이 꿈에서 하느님 선사를 만나갖고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듯이 피정자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피정에 임했으면. 그러면서 최 주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성숙하고 적극적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원가톨릭대 김일권 신부 주장처럼 성전 중심에서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주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박해 시절 신앙 선조의 삶을 떠올리며 자신의 신앙을 가늠해보기를 희망했습니다. 천주교들이란 티만 나면 이게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촌에서 산속에서 들어가면서 가난은 달고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살아야 돼. 신앙이 먼저야. 그리고 신앙이 첫째야. 은퇴 사제와 특수사목 사제를 위한 숙소인 용인 기흥구 구성 평화의 모호관에서 지낸 최 주교는 고혈압 예방약 외엔 어떠한 약도 먹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주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독서와 기도, 미사와 산책을 하며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하고 있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애롭지 않아요? CPBC 이희미입니다. 닮을 싸, 말이을 이, 아닐 비. 닮았지만 아니다란 의미를 나타내는 사이비란 말의 한자 구성입니다. 사이비는 어감 때문에 한자어가 아닌 외래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맹자의 진심장구 하편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뜻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짜나 짝퉁 혹은 사입이라고 불리는 것의 특징은 진품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아주 많이 닮아야 사입이 반열에라도 오를 수 있습니다. 물건만 사입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과 글에도 사입이는 존재하고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모든 사입이가 그렇듯 가짜뉴스도 진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기에 그 피해도 심각합니다. 특히 개인이나 사업장이 이런 가짜뉴스에 휘말리면 범죄자로 낙인 찍히거나 영업을 포기할 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여야는 그동안 대립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시한을 9월 말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고 손해배상 역시 실질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법조항이 모호해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맞서고 있지만 찬반을 떠나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조장하는 언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 수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40개 조사 대상국 중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 자유지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 전 세계 국가 중 4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중재법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신뢰도 꼴찌에 대한 뉴스나 이를 문제 삼는 언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성적표는 감추고 싶은 모양인가 봅니다. 처리 시한을 연장한 언론중재법은 이제 여야 의원과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보완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13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성명에서 지적한 대로 편파성, 왜곡, 과장, 허위 보도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드는 법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론인 단체 역시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언론중재법 앞으로 갈 길은입니다. 가짜뉴스를 막고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